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자료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공부할 자료구조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설션 솔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후에 스택, 큐, 링크드 리스트, 트리, 힙, 그리고 힙 솔트와 프라이어티 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삽입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설명드린다면 삽입정렬의 원리를 이해하고 구현하는 것과 대표적인 시간복잡도의 종류와 표기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삽입정렬의 시간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목표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삽입정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삽입정렬이란 숫자를 정렬된 배열 안에서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여 정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밑에 애니메이션은 오른차순으로 진행되는 삽입정렬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렬되지 않은 구간의 맨앞 원소를 키로 설정합니다. 이 키는 앞으로 정렬할 대상을 가리킵니다. 정렬된 구간을 역순으로 탐색하는데 뒤에서부터 앞으로 탐색하는 것입니다. 오른차순에서는 이제 키가 앞의 원소보다 작다면 앞으로 이동하고 크다면 현재 위치에 삽입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배열에 정렬되지 않은 숫자가 7, 1, 4, 5, 3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키를 두 번째 요소부터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7은 이 첫 번째 요소는 앞에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요소인 1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키를 앞의 원소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7이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1이 7보다 더 작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1, 7이라는 정렬된 배열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키를 설정하여 앞에 있는 원소와 비교하고 다시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1, 4, 7이라는 정렬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키를 설정하고 앞에 요소와 비교하고 다시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다시 비교하고 비교해서 마지막으로 1과 4와 비교했는데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기 때문에 1, 3, 4, 5, 7이라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수도 코드를 통해서 삽입 정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삽입 정렬의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 것 같이 2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것은 키를 설정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그 키를 설정해 주고 바로 앞에 있는 요소를 비교할 대상으로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 루프본에서 볼 수 있는 조건문은 앞에서 이제 비교할 대상이 남아 있고 키가 앞에 있는 요소보다 더 작다면 이 조건문은 1로 바뀌기 때문에 이 루프가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j 플러스 1은 aj, 그 다음에 j는 j-1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7이 1과 자리가 바뀌어 들어가고 이제 1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앞에 비교할 대상이 없거나 키가 앞에 있는 요소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 루프문은 깨지고 j 플러스 1은 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1이 자신의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1, 7이라는 정렬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요소까지 반복하면서 포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고 나면은 모든 정렬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직접 작성해보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문에서 배열 리스트가 선언되어 있고 정렬되지 않은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요소의 크기로 전체 배열의 크기를 나눠주게 된다면 몇 개의 요소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문을 통해서 정렬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출력해 줄 것입니다. 이제 정렬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int i j key를 선언해주고 for i 1 i는 m까지
i를 1씩 증가하도록. 여기에서 저희가 2가 아니라 1로 설정을 해놓고 n까지, 그러니까 n보다 작을 때까지 해놓는 이유는 리스트 0이 가리키는 게 첫 번째 요소고 리스트 1이 가리키는 게 두 번째 요소가 되기 때문에 1부터 n까지 라고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키는 리스트 i, 그리고 비교할 대상인 j는 i-1, while 여기도 똑같이 j를 등호를 넣어줘서 설정해주고 리스트 j는 키보다 크면 작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j 플러스 1을 리스트 j 그리고 j를 마이너스 해주면서 앞으로 이동하고 리스트 j 플러스 1을 키로 설정해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수도 코드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gcc salt.c 이렇게 정렬된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 복잡도와 비고 노테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삽입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간 복잡도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먼저 시간 복잡도는 연산의 실행 횟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시간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 환경에 따라 같은 알고리즘이더라도 실행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같은 알고리즘을 스마트폰에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슈퍼컴퓨터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행 시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 복잡도를 구할 때는 실행 시간이 아닌 알고리즘이 포함하고 있는 연산의 실행 횟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 복잡도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관한 함수입니다. 이 코드에서 입력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첫 번째 포문입니다. 이 포문에서는 입력 데이터 n에 대해서만 변하게 됩니다. 밑에 포문이 10,000번 돌아가더라도 만이라는 수는 입력 데이터와 무관한 개수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이 되는 연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 알고리즘의 연산 횟수를 다 더한 것이 n제곱 플러스 900n 플러스 1000입니다. 이때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n제곱입니다. n이 무한으로 커진다고 하면 최고차 항인 n제곱을 제외한 n이나 1000과 같은 항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최고차 항만을 고려하는 것이죠. 시간 복잡도를 표기하는 방법에는 비고 노테이션, 세타 노테이션, 오메가 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고 노테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고 노테이션이 갖는 의미는 어퍼 바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연산량이 많아도 저 GM보다는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퍼 바운드를 의미하는 수식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수식입니다.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지 옆에 있는 괄호를 살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n 플러스 2는 비고 n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수식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fn이 3n, gn이 n, 그리고 c는 4가 되면은 이제 3n은 4n보다 더 작기 때문에 비고 n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앞에 개수는 안 써줘도 되나요? 네, 안 써주셔도 됩니다. 시간 복잡도를 표시할 때에는 이 n에 대한 함수꼴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만약 비고 n 제곱이라고 하면은 틀린 표기법일까요? 비고 n 제곱도 이 3n 플러스 2에 대한 수식과 매치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맞는 표기법입니다. 왜냐하면 n 제곱이 3n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n제곱 플러스 2는 비고 n제곱이다. 그러니까 fn은 n제곱이고 gn은 n제곱이고 c가 2라고 하면은 2n제곱이 n제곱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비고 n제곱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삽입정렬의 수도 코드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에서는 핵심이 되는 연산을 구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삽입정렬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어 시간 복잡도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것은 바로 이 for문과 while문일 것입니다. 시간 복잡도는 이 for문과 while문의 수행 횟수를 다 더한 후 최고차항만을 가져옴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or문은 몇 번 수행될까요? for문은 2부터 for문을 탈출하기 위한 n 플러스 1까지 수행되므로 총 n번 수행됩니다. 이 while문은 그렇다면 몇 번 수행될까요? 이 while문은 정렬된 형태와 현재의 키값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i 값에 따라 수행되는 while문을 ti로 두고 시그마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복잡도는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그리고 에버리지 케이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스트 케이스는 모든 원소가 이미 정렬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 키의 값은 이전 값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while문은 한번 비교하고 탈출하게 되므로 t의 i는 모두 1이 됩니다. 시그마로 계산하면 n-1이 되겠죠. 이 알고리즘에서 핵심이 되는 연산은 이 n일 것이고 앞의 개수는 무시하므로 베스트 케이스에서의 시간 복잡도는 b고 n입니다. 이번에 월스트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월스트 케이스는 모든 원소가 반대 순서로 정렬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키의 앞에 있는 모든 원소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i는 2일 때 while문은 2번, i가 3일 때 while문은 3번, 이런 식으로 ti는 i가 됩니다. tn을 다 계산하면 결과는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n이고 비고로 표기하면 비고 n제곱입니다. 에버리지 케이스는 어느 한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월스트 케이스에서의 계산 과정을 살펴보신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요. 에버리지 케이스 또한 비고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결론 지으면은 삽입 정렬은 키를 설정해 준 이후에 정렬된 구간을 역순으로 탐색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월스트 케이스를 적용하여서 비고 n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